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생방송이 펼쳐지는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와 있습니다.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당국이 경기도청 일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사실 지난 선거 때부터 뜨겁게 논란이 돼 왔는데 선거가 끝나고 나서 뒤늦은 수사가 개시된 셈입니다. 이 제보자의 제보 내용은 상당히 다양했습니다. 그 많은 소고기와 초밥 등을 누가 먹었느냐라는 논란에서부터 과연 옆집에는 누가 살았냐라는 논란까지 이어졌고 의약품 대리 처방 의혹 논란까지 번졌습니다. 결국 김혜경 씨가 사과한 바 있는데 그 수사를 이제 한 겁니다. 잠시 후에 상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대선 기간 중 이재명 전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는 사과를 하면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수사당국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법카 유용 의혹 밝혀질까요?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죠.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공정. 자, 동아일보 5면의 기사입니다. 과연 공정과 관련된 어떤 기사가 보도되고 있을까요? 지금 공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이런 화두를 던졌습니다. 특히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에 정치인을 내정하는 게 옳은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얼굴이 불현듯 떠오릅니다. 공정 키워드로 내각 인선 고심 중이다라는 동아일보 흥미로운 보도입니다. 문 정부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 세 사람을 겨냥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정한 법무부 장관들이었다라고 보십니까? 자, 특히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의 정치인을 배제하는 방안에 당선인은 무게를 두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의 중요도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저 법무부 장관들에 의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곤혹을 겪었다라는 게 당선인 측 얘기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18억. 경향신문 3면입니다. 과연 18억 어떤 돈일까요? 큰 돈이죠. 김앤장 고문료로 받은 18억. 2017년 말부터 최근까지니까 기간이 꽤 길죠. 공직 떠나 있던 10년에 검증이 집중되고 있다. 여당 인사는 민간활동 당시 전관료를 받았는데 따져보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은 올드보이라는 평가 속에서 과연 현 시류를 잘 읽을 수 있느냐에 방점을 두는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공개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내홍. 한국일보 5면입니다. 이번엔 어떤 내용일까요? 대선 패배 반성, 쇄신은 고사하고. 한국일보 제목 상당히 센데요. 송영길발 집안 싸움 번진 민주당.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서울에 인물이 하도 없어서 송 불러낸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대선 패배 책임 불구 출마 사과하라 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더 넓게 보면 친이재명 대 비이재명의 주도권 다툼으로 민주당의 집안 싸움이 내용이 있다. 한국일보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분노. 분노. 조선일보 1면에 실린 기사입니다. 분노. 지금 공개하죠. 러시아군의 민간인 학살 세계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두 손 뒤로 묶인 채 시신이 쏟아진 우크라이나. 러시아군의 만행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전쟁 중이더라도 민간인을 향한 집단 학살과 집단 폭행, 민간인 학살은 전쟁 범죄입니다. 전 세계가 푸틴의 전쟁 범죄 참상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거 인류가 푸틴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범죄입니다. 범죄 중의 범죄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검찰 출신의 변호사 김광삼 변호사님, 윤석열 당선의 1등 공신 이양수 의원 나오셨습니다. 부산에서 강한 민주당 재선 전재수 의원, 기자 출신의 교수 한신대 김수경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겠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 의약품 대리 처방 의혹 등등등등 대선 기간 불거졌던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씨를 향한 의혹에 대해서 김혜경 씨가 밝혔던 입장이었습니다.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겠다. 그러려면 수사가 선행돼야 합니다. 김혜경 씨도 수사에 응하겠다라는 입장으로 그때 당시 많은 언론들은 풀이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선 기간 중에 그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라는 점이죠. 뒤늦은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일단 어제 압수수색 장면과 대선 당시 김혜경 씨의 입장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법카 의혹 압수수색, 김건희 활동 채비. 어제 압수수색 장면과 대선 당시 김혜경 씨의 사과 주요 장면 함께 보시죠. 제가 져야 할 책임은 마땅히 지겠습니다. 선거 후에라도 제기된 의혹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드리고 끝까지 책임을 질 것입니다. 압수물에는 어떤 자료 있습니까? 압수수색에는 몇 명 투입하셨습니까? 컴퓨터 키워드에는 어떤 거 검색하셨습니까? 법인카드 관련 모든 부서 다 압수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배 씨의 자택이 압수수색 대상자에서 빠졌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8시간 넘게 진행됐는데 좀 예상보다 길어진 이유가 있나요? 네, 어제 압수수색 장면 보셨습니다. 기자들이 물었는데 대답을 않고 묵묵히 경찰 압수수색 담당자들이 압수물을 들고 경찰로 들고 가는 모습 살펴봤습니다. 자, 검찰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나오셨잖아요. 네. 검찰 계셨을 당시 압수수색 많이 해보셨잖아요. 네. 자, 지금 저 파란 박스 안에 압수물이 들어있을 텐데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왜 지금? 선거 기간 중에는 경찰이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담감 때문에 압수수색을 안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겠다라고 김혜경 씨가 얘기했고 사실 저거 규명하는 거 간단하다, 어렵지 않다라고 많은 수사 전문가들은 밝혀왔거든요. 간단하다라는 거예요. 법인카드가 사용됐고 실제 그 장부대로 쓰였는지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를 혹시 소고기, 초밥 등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사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건 아닌지 확인하는 거 간단한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수사는 뭐 지금 현재는 한 3갈래 정도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법인카드 이용했는지 여부, 또 경기도청 관련된 의무실에서 대리 처방 받았는지 여부, 예. 그다음에 지금 뭐 6급, 5급 이야기가 있는 이제 배모 씨 예. 사무관이 부정 채용을 해서 마치 사적으로 김혜경 씨의 이제 비서 형식으로 했는지 여부, 이게 3가지 이제 큰 범죄 혐의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는데 이 3가지 모두가 사실 수사하기 어렵지 않아요. 수사를 잘 아시니까 네네. 수사의 어떤 특성상 의혹들은 간단한 수사다. 그렇죠. 뭐 법인카드야 뭐 총무과에서 관할을 하고 그다음에 이 자체를 추적해 보면 예. 이게 사적으로 쓰였는지 아니면 공적으로 쓰였는지 충분히 가능하고요. 예. 또 의무과도 마찬가지죠. 뭐 대리 처방한지 여부는 관련된 사람들 조사하고 서류 검사해 보면 아는 거고, 단지 이제 부정 채용했는지 여부는 좀 약간 좀 깊게 들어가야 할 거예요.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대선 기간 중에는 뭐 여러 가지 경찰의 고민이 많았다는 것을 뭐 이해하더라도 지금 압수수색하면 뭐 있습니까? 아니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문서 자체는 전자문서로 거의 결제를 받고 남아 있다. 그렇죠. 더구나 기록물로 남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일반 종이 문서로 남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간이 좀 지나가면 많은 부분이 인멸될 수는 있겠죠. 네.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생성된 문서를 파기한다랄지, 예. 컴퓨터 내에 있는 것을 삭제한다랄지,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디가우징이라고 하잖아요. 예. 완전 컴퓨터를 초기화해버리면 사실은 문서가 전부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이제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지만
필수적인 것들을까지 확보하는 것은 이제 범죄 행위 때문에 예. 이걸 파기하는 것은 범죄 행위 때문에 이것까지 파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 검사할 때 하고 지금의 압수수색은 방법이 좀 달라요. 예. 왜냐하면 대부분이 이제 디지털 전자 문서가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컴퓨터에서 추출해내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어제 경기도청 압수수색 들어갔잖아요. 네. 자, 이제 김광삼 검사예요. 그러면 압수수색 나간 요원들한테 가장 강조할 거 뭐를 확보해라. 이번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뭘 확보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관련된 장부? 총무과에 있는 컴퓨터에 저장돼 있는 장부겠죠. 전자문서겠죠. 전자문서. 총무과에 있는 그 전자문서. 그렇죠. 장부. 의무실 기록, 예. 뭐 채용 기록 이런 것들인데 지금 보면 이제 경찰이 압수할 때 이렇게 플라스틱 박스를 들고 나오잖아요. 들고 나왔죠. 아까 그 박스 하나 정도 들고 예. 나오던데. 근데 이제 제가 그냥 이건 여담입니다만 예. 저 두 명이 한쪽씩 들고 나오면 예. 그 안에 상당히 압수물이 많아요. 예. 문서도 많고 좀 무거워요. 예. 그런데 박스를 하나 들고 혼자 이렇게 가면 사실 그 안에는 거의 없을 수도 있다. 아, 그렇군요. 문서가. 지금은 이거 두 명이 들고 가는 거기 때문에 저건 좀 압수물이 많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죠. 좀 무겁죠. 혼자서 종이가 박스 무거워요. 하나 들고 가는 거는 별로 압수물이 없을 경우다. 그렇죠. 어허. 그리고 요즘 전부 다 이제 메모리 칩이 있죠. USB라고 하는데 예. 그 메모리 칩에 의해서 컴퓨터에 있는 압수물 다 추출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예전처럼 그렇게 종이 문서랄지 어떤 물적인 그런 증거가 사실은 형태화되어 있는 것은 많지 않아요. 예. 어제 압수수색 어느 부서 어떻게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는지 뭐와 관련된 압수수색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국민의힘에서 지난해 12월 이재명, 김혜경, 배모 씨 직권남용, 강요, 의료법 위반, 국고손실, 업무방해,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도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도 같은 내용 고발장 10여 건이 접수됐고 경찰 어제 법인카드 관리 총무과 지금 김광삼 변호사님이 총무과로 수색해야 된다라고 조금 전 말씀 주셨는데 총무과였군요. 어제 대리처방 관련된 인사과 의무실 경기도청 10시간 압수수색을 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 지난달 25일 경찰에게 법인카드 유용 의심되나 협조하지 않는다라고 배모 씨를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경찰이 그 배모 씨를 출국 금지 조치했군요. 자, 김수경 교수님, 지금 경기도는 경찰 수사에 협조적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법인카드 유용이 의심된다며 그 배모 씨, 그러니까 김혜경 씨, 이재명 지사가 있을 때 채용한 그 배모 씨를 고발했어요. 네, 그렇죠. 이제 경기도에서 원래 자체 감사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배모 사무관이 퇴직한 상태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민간인이다 보니까 이 감사에 제대로 응하지를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청에서 경찰에 고발을 한 거죠. 그리고 고발한 지 10일 만에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이 이제 시행이 됐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법인카드를 처리하는 부서들 의 자료들을 중점적으로 압수수색해서 과연 그런 것들을 처리할 때 이게 공정하게 처리된 것인지 아니면은 서류상으로만 그렇게 꾸며놓고 사실은 사적으로 유용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기 위해서 일단은 예. 경기도청을 집중적으로 압수수색했고 지금 당장은 뭐 그 5급 사무관이나 혹은 김혜경 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앞으로 이 압수물을 분석해서 향후에 경찰이 뭐 김혜경 씨의 소환까지도 나중에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좀 이 사태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대선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경찰이 아마 이 사건을 제대로 들여다보기가 좀 예. 정치적으로 부담되기 때문에 어려웠는데 대선이 끝나다 보니까 이제 진작에 수사되어야 됐을 부분을 이제 수사하는 것인데 뭐 김혜경 씨가 당초 기자회견에서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했고 또 제보자 A 씨 같은 경우에는 예. 어디까지나 피해자다라고 했고 자기가 모든 것을 밝혀지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아주 깨끗한 수사가 이루어져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굉장히 정쟁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어쨌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떤 그러니까 시민들은 팩트를 알고 싶은 것인데 예. 정치인들은 이걸 좀 정쟁화해서 가리고 싶은 부분을 가리거나 아니면 좀 심하게 과장하고 싶은 부분을 과장하는 그러한 관행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떠나서 경찰이 좀 깨끗하게 시민들에게 모든 것을 알 수 있게끔 수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김 교수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당시 민주당의 주요 인사들은 이 김혜경 씨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그 배모 씨가 그 공무원이 알아서 다 한 거다. 과잉 의정, 과잉 충성, 법인카드 유용 의혹도 다 그 배모 씨가 한 거다라는 논평을 최민희 의원 등 대선 기간 동안 많이 해왔는데 경찰이 수사해야 될 것은 법인카드 유용이 있었다면 어디까지 알았는지, 그러니까 배모 씨가 다 알아서 한 건지 아니면 김혜경 씨도 인지했던 건지 더 나아가 지시했던 건지 이거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이 김혜경 씨의 법카 유용 의혹이 대선에서 초대형 악재로 터진 사안인데 예. 그것이 악재였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사건 자체도 그렇지만 이것을 해명하거나 변명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인사들이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시민들이 듣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한 그러한 이제 변명을 늘어놓다 보니까 화가 났던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법인 카드를 사용할 때 김혜경 씨는 전혀 몰랐고 배모 사무관이 알아서 충성심에서 이렇게 매번 어떤 음식을 갖다 바치고 이랬다는 거를 이제 시민들이 도대체 이제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김혜경 씨가 전혀 몰랐는데 배모 사무관의 어떤 그런 충정심에서 오로지 이 모든 법카 유용이 이루어졌다라는 부분들을 국민들이 좀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예. 게다가 거기에서 제보자 A 씨에 대해서도 문제가 됐으면 그때 그만두면 될 일이지 왜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폭로를 하느냐, 이것은 정치적이다라는 식의 어떤 압박 혹은 2차 가해까지도 이제 가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국민들이 좀 분노했던 거거든요. 이제 어쨌든 증거는 굉장히 차고 넘치는 것 같습니다. 제보자가 지금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녹취라던가 예. 뭐 문자라던가 이런 것들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것을 들여다본다면 정말 여기에 김혜경 씨는 전혀 몰랐는지 정말 배모 사무관의 단독 범행인지 그런 것들이 좀 명명백백히 밝혀지는 것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후보자와 김혜경 씨는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겠다라고 비교적 자신 있는 모습을 대선 때 보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게 배모 씨 선에서 다 이루어졌던 이른바 범죄 의혹인지 아닌지 여부도 경찰이 가려내야 할 것 같습니다. 주요 의혹과 주요 혐의 때마다 사실은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고 했는데 이 6급 공무원이 녹취 파일을 제공해 왔습니다. 그 녹취 파일, 주요 혐의마다 있었던 내용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기본적으로 윗사람에 대한 충성심이 없다라고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네. 우리가 출발하기도 전에 그냥 앞으로 가버리잖아. 네. 그 되기성이 없어 보여. 안 보이는 대로 꺼내줘야지. 사모님이 보면 얼마나 자기를 무시한다 생각하겠어. 기본적으로 지금 의전에 의가 안 돼 있어. 6층 병동에 가야 될 거야. 원목 가서 모를 수도 있어. 예, 알겠습니다. 수납하고 올라가겠습니다. 602호요? 602호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퇴원 수속 하고 왔다고 하면 약이랑 준다고 했어요. 야, 근데 약 주는 사람이 누구냐고 안 물어보지? 그런 거 안 물어보는데요. 그러면 안심하고 등심하고 섞어서 해달라고 그러고요. 가격이 근데 12만 원 넘는다고 하면 그래도 시켜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12만 원치 잘라달라고 그래요. 지난번 영수증 가져가서 오늘 13만 원이 넘거든요. 오늘 거 12만 원 하나 긁어오고요. 지난번 거하고 오늘 나머지 거하고 합쳐갖고 하나로 긁어오세요. 와, 근데 저기 사모님 진짜 양 많으신 것 같아요. 드시는 거 보면. 10인분을 아드님들이 드시나?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초밥을 쌓아주진 않을 거 아니야. 나는 개인적으로 기생충이 있다고 생각해. 뭐 풀고 간 미스테리야. 나한테 맨날 그랬어. 저걸 진짜 다 드시는 거냐고. 저 배 씨, 당시 5급 공무원에게는 경찰이 출국 금지를 시킨 상황입니다. 7급 공무원과 5급 공무원의 대화가 녹취돼서 주요 의혹들마다 뒷받침되는 증거로 녹취가 제공돼 왔습니다, 언론에. 자, 이양수 의원님, 대선 기간에도 뜨거운 논란이었잖아요. 네. 저 배모 씨도 스스로 의혹을 제기했던 부분이 마지막에 이제 녹취에 나왔는데 다시 들어보니까 초밥 10인분을 쌓아두진 않았을 거고 뭐 소고기를 12만 원어치까지 잘라달라고 지시하는 등의 녹취가 고스란히 녹음이 됐는데 사모님 집에 기생충이 있는 것 같다라고 배모 씨가 개인 의견을 피력하잖아요. 저 음식을 다 먹는 네. 그 기생충의 정체가 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 있을까요? 그럼요, 밝혀내야죠. 네. 뭐 저희들 나라의 우리나라의 경찰력이면 뭐 충분히 밝혀내고도 남음이 있다고. 그렇습니까? 저게 이제 12만 원으로 저렇게 끊으라고 한 것이 예.
지금 4인 제한이 있었잖아요. 네. 코로나 때문에. 근데 1인당 3만 원 제한이 있으니까 3, 40, 12만 원이거든요. 그걸 넘지 못하게 끊으라는 얘기는 법인카드를 쓰기 위해서 저렇게 한 거기 때문에 정말 아주 계획된 범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생충이 살고 있었다라고 이제 그 추측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옆집에 지금 의문의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선거 때도 약간은 나왔죠.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일인데 우리 이재명 후보의 핵심 측근이 경기도개발공사 사장이었고 경기도개발공사에서 이재명 후보의 옆집을 관사로 지정을 하고 거기에 직원들을 배치했는데 그 직원들은 거기에 안 살았다 그러고 그러면 그 공간은 무엇으로 쓰였겠느냐. 이것은 만약에 사전선거운동을 거기서 모의했다면 선거법 위반 등 사실 더 큰 범죄로 이어지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것이 다른 용도로 어쨌든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뭐 경호실 인력들이 있다든지 뭐 그렇게 했더라도 그것은 어쨌든 경기개발공사라든가 이런 데서 횡령 배임에 해당할 수도 있고 그것이 이재명 후보를 위한 일이었다면 이재명 후보가 대가를 취득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그냥 단지 법인카드 횡령 의혹에 넘어서서 상당히 다른 그 법을 위반한 그런 범죄로 발전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 이번에 저것을 좀 분명하고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국민들의 의문점을 해소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 대선 기간 중간에 대선 기간 때 경기도청에서 감사하겠다. 이재명 후보도 경기도 감사 결과를 보고 입장 밝힐 것은 밝히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지금 경기도청 감사가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경기도청 감사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처음부터 기대를 안 했습니다. 아예 기대를 안 하셨습니까? 이재명 후보께서 경기도 감사관실에 감사를 의뢰한 것도 사실은 코미디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임명한 감사관이 이재명 후보를 감사를 제대로 할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는 일체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궁금해서 그 사건이 있은 뒤에 한 열흘 뒤쯤에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지 좀 확인을 해봐라. 아, 그렇습니까? 저 해봤는데 전혀 움직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선거 끝날 때까지 그냥 뭉개기 위한 하나의 제스처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이제 뭐 제대로 된 수사와 제대로 된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잉 수사를 하면 안 되고요. 딱 법에 근거해서 원칙대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 만큼의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선거 기간 동안 김혜경 씨도 이재명 전 후보도 그리고 민주당의 의원분들도 구체적인 질문에는 답을 못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저 안심 소고기는 누가 먹었나? 그리고 호르몬 치료제가 대리 처방이 됐는데 김혜경 씨 자택에 걸려 있었는데 저거를 드셨냐 안 드셨냐 등등 굉장히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회피해왔단 말이죠. 자, 경찰 수사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드러날 텐데 전재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든 이재명 후보든 또 그 부인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이 이제 제기가 됐습니다. 범죄 혐의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불거졌던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고 국민들께 공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법인카드 유형 같은 경우는 지금도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은 도청 홈페이지에 전부 다 공개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집을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든지 집을 압수수색 해가지고 법인카드 사용한 뭐 자료가 있겠습니까? 이미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미 다 공개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있다면 뭐 저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거라고 보고 다만 이제 제가 좀 우려를 하는 것은 이게 선거에서 승자와 패자가 극명하게 갈린다. 그것도 같은 날 언론 보도를 보게 되면 선거에서 패한 이재명 후보 부인에 대해서는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이루어집니다. 그것도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내역이 다 나와 있는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승자인 윤석열 당선자의 부인과 관련해서는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허위 이력, 허위 경력,
허위 수상실적 또 수상실적 부풀리기 또 주가 조작의 문제 또 장모의 양평군의 공영지구 개발 사업 비리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없고 강아지와 사진 찍는 굉장히 소탈한 모습에 이게 연출된 이런 이제 사진이 이제 동시에 같은 날 이제 한쪽은 승자는 그리고 패자는 이렇게 이제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수사기관이 선택적 수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선택적 수사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예. 우리가 적어도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선거 결과에 따라서 승자와 패자 동시에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예. 같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선거 과정에서 예를 들면은 김혜경 씨와 김건희 씨를 비방하는 현수막이 전국에 엄청나게 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건희 씨를 말하자면 비방하는 현수막, 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네거티브 현수막을 이번에 전부 다 허용을 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현수막 단 걸 가지고 핸드폰 압수수색, 차량 압수수색, 집 압수수색, 계좌 추적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선거를 해오면서 현수막 가지고 이 압수수색, 그것도 그냥 시민입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라면 선거 과정에서 불거졌던 모든 혐의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겠지만 예. 승자와 패자의 모습에 따라서 이렇게 극명하게 틀릴 수 있다는 것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한 번쯤 고민을 좀 해봐야 될 지점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전재수 의원님의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들어봤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궁금해요. 그건 왜 그런 겁니까? 선거가 끝나니까 선거에 진 사람에 대해서만 수사하고 선거를 이긴 쪽은 왜 수사를 안 하냐? 요 문제 제기인데. 그건 제가 볼 때는 이제 물론 뭐 경찰이 왜 패자라고 할 수 있는 김혜경 씨 또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신속하게 움직이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제가 볼 때는 뭐 여당의 입장, 민주당 입장에서는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봐요. 아주 터무니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약간 김건희 씨와 관련된 사건하고요, 김혜경 씨나 이재명 고문과 관련된 사건은 좀 결이 다르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김건희 씨와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아닙니까? 예. 근데 이 사건은 몇 년 동안 수사를 했어요. 몇 년 동안 수사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서 일단 주범으로 되는 2명에 대해서는 기소를 했잖아요. 그리고 관련돼서 계좌를 제공한 사람들은 다 기소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오히려 대선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끌면서 내리지 않은 거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고, 도이치모터스는 어느 정도 수사가 다 마무리됐는데 결정만 남아있다 이렇게 봐요. 그다음에 이제 김건희 씨와 관련된 학력 유지랄지 수상 이런 것들 자체가 상당히 공소시효 완성된 게 많아요. 그러면 그 일부에 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은 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그 범죄 혐의의 중요성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물론 뭐 실제로 조사해 보면 뭐가 더 드러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김혜경 씨와 관련된 것은 오히려 이제 법인카드랄지 의무과 이런 것은 상당히 명백한 혐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죄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예. 그런데 이걸 미뤄놓은 이유가 사실은 대선에 경찰이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고 해서 미뤄둔 거거든요. 그런데 고발이 한 10여 건 되는데 이걸 계속적으로 선거가 끝났는데 경찰 자체에서 이거 자체를 늑장 수사할 수는 없어요. 나중에 비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신속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고 보고, 저는 아까 우리 이항수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돼서 아까 말씀드린 3가지 혐의와 관련해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더욱 중요한 것은 예.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그 이재명 고문 집에 숙소를 했잖아요. 예. 그것이 정말 캠프인지 아닌지 이 부분이 가장 더 오히려 큰 혐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 그게 아닌 걸로 결정이 나면 이재명 고문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이 없겠지만, 법인카드와 관련돼서 거기에 정말 숙소가 있고 캠프처럼 차렸다는 것이 만에 하나라도 인정이 되면 이건 굉장히 큰 사건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해당 의혹을 선거 당시에 부인한 바 있었죠. 김혜경 씨가 기자들의 질문에 과연 세세하게 대선 기간 답변을 했을까요? 그 주요 질문들 그리고 답변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법인카드 유용 부분을 포함해서 인정하시는 사실관계가 어디까지인지
지금 사과하시는 부분이 어떤 사실관계를 사과하시는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수사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공분에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질 것입니다. 상시 조력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냥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거는 사례가 여러 건데 상시가 아니라는 기준은 좀 어떤 것인지랑 또 공간이 아니라 자택으로 배달된 음식에 대한 것인데요. 제보자는 배달된 음식의 양이 상당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럼 이거를 다 뭐 어떻게 식구들과 함께 드신 건지? 제가 A 씨와 그 배 씨의 관계를 몰랐다고 그래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 어디까지 인정하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들이 선거 기간 중에 제기됐고 구체적인 해명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제보자의 구체적인 녹취는 공개가 된 상황입니다. 사진 등과 함께. 그렇기 때문에 경찰 수사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귀결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의 후임 성남시장인 은수미 시장은 검찰 조사를 이번에 또 받았습니다. 장면 보시죠. 장시간 조사 받으셨는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어떤 말씀하셨는지 있을까요? 잠깐만 좀. 윗선의 지시를 얘기하겠는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혐의를 부인하십니까? 자, 김수희 교수님, 이번에는 은수미 시장, 성남시장이 또 어떤 혐의로 어떤 조사를 받은 겁니까? 그러니까 은수미 시장이 성남시장 이제 선거에 나섰을 때 선거 캠프에서 도와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성남시장이 되고 난 뒤에 성남시 산하에 있는 여러 가지 기관들, 예를 들어서 뭐 서현동에 있는 서현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기관들의 자기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을 채용시켰다, 무더기로. 이제 이러한 어떤 고발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캠프에서 일하던 사람, 어떤 한 사람이, 한 비서관이 서현 도서관 등의 산하 기관에 캠프 사람 27명을 채용했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고발이 들어가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시작되었고 이미 이 관련자 2명이 구속 기소돼서 지금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은수미 성남시장이 당연히 입김을 작용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의혹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피의자로 전환이 돼가지고 비로소 이제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 은수미 시장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의혹들이 좀 많이 제기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벌금형도 선고받은 게 있었는데 그건 뭐였습니까? 혐의가? 그게 어떤 성남시를 배경으로 하는 어떤 업체로부터 운전기사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이러한 혜택을 제공받아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90만 원 벌금형을 받았거든요. 다행히 100만 원이 안 돼서 그냥 직은 유지할 수가 있었지만 하여튼 그런 식의 전력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은수미 시장이 이번에도 뭔가 좀 선거 캠프 사람들을 자기 사람들을 심으려는 이런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쩌면 좀 수사가 너무 늦지 않았나. 진작에 그 은수미 시장이 관련되었을 거라는 추측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미 관련자가 2명이나 구속 기소돼서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서야 은수미 시장에 대한 이제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게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빨리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수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어제 김건희 여사의 일상 사진이 공개되자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의혹부터 해소하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들어보시죠. 공개활동 재개를 위해 국민 여론을 떠보려는 언론 플레이로 보인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무수한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은근슬쩍 공개활동을 하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와 김건희 씨의 협조를 촉구합니다. 자, 민주당에서 이 공개 활동 재개와 관련돼서 김건희 여사를 비판을 했습니다. 어제 후드티 사진도 공개가 됐고 SNS도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자, 어제도 저희 보도해 드렸는데
이 서초동 자택 인근을 지키는 이제 경찰 특공대 소속의 경찰견과 친밀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어떤 일상복 사진이 공개된 바 있죠. 이에 대해서 민주당이 조금 전 비판 입장을 낸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인스타 SNS도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고양이들 사진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으로 공개가 됐고요. 과거 게시글 중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도 올린 게 있어서 많은 언론 보도들이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요 사진, 김건희 여사의 SNS에 문재인 대통령이 점핑을 하고 있는 젊음은 날마다 아프고 날마다 아름답다라는 18대 대선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도 공개된 김건희 여사의 SNS 중에 포함이 돼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수경 교수님, 교사진이 있는 거 맞습니까? SNS에? 네, 저도 들어가 봤는데 예. 원래 본인이 2015년부터 이 SNS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제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 비공개로 이제 돌려놨었단 말이죠. 그런데 최근에 다시 원래 자기가 하고 있던 SNS를 공개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동안에 올라왔던 사진들을 쭉 다시 볼 수가 있는 거죠. 한 600개 좀 넘는 게시물이 올라와 있는데 그중에 저 사진, 그러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이 올라와 있는 건 뭐냐면 2013년에 본인이 기획했던 점핑 위드 러브라는 어떤 그 기획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문재인 그 대통령이 와가지고 사진을 같이 찍었던 거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 찍었던 사진인데 이제 2017년에 대통령에 오르실 때 이제 축하하는 의미에서 당시 사진을 2017년에 다시 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지금 신구 권력 간의 갈등 양상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김건희 여사의 SNS에 문재인 대통령 사진이 있는 게 좀 아이러니하다라고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이 원래 있었는데 그걸 일부러 지우는 것도 조금 이상한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걸 만약에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진만 지웠네라고 해서 또 그게 화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예. 굳이 저 사진을 지우지 않고 그냥 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 다들 짚어주셨는데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든가 뭐 학력 위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SNS 활동이 조금 자제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사실 김건희 여사가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는 대통령이 설령 남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내조에만 신경 쓰고 아내로서의 역할만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공헌이잖아요. 약속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의 활동을 하실지는 제가 알 수는 없으나 본인이 원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아내로서의 활동에 좀 더 집중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렇군요. 국민의힘에서는 그리고 인수위 측에서는 공개 행보를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어떤 역할로 가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언론 보도 나왔는데 함께 보시죠. 김건희 여사 측 관계자, 대통령 배우자로서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공익적인 것에 초점을 맞출 예정, 공개 활동을 머지 않을 것이다. 취임식 참석 전에 공익 활동 및 인터뷰로 공개 활동 시작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양수 의원님 어떻습니까? 어떤 방법과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그리고 앞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의혹부터 해소해라라는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함께 주시죠. 그래서 어떤 관계자가 인터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하고는 좀 생각이 다른 거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 취임식 이전에 공개 행보는 자제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국민들이 보는 시선이나 그 뭐 전체적은 아니지만 뭐 어쨌든 뭐 민주당이나 또 이제 또 의혹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해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드리고 나서 이제 그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역할을 하실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원래 좀 스타일이 이제 본인 사업을 하던 그런 독립적인 그런 스타일이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뭐 대통령의 영부인으로서 그 역할을 뭐 이렇게 확대한다든지 뭐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아마도 그 사전에 얘기했던 대로 좀 내조에 이렇게 충실할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도 그 유기견 보호 단체 활동을 많이 하셨었고요. 이제 그 수년 동안 그걸 쭉 이어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서 유기견, 유기묘도 이렇게 키우고 있고요. 뭐 하여튼 좀 약간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 그리고 좀 같이 좀 해야 될 분들 그런 분들을 좀 위해서 뭔가 하실 거라고 생각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아주 적극적인 뭐 해외 외교에 참여한다든지 그다음에 국내에서도 어떤 뭐 사회단체 활동에 막 적극적으로 나선다든지 그런 것들은 좀 자제하실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김정숙 여사의 단골 디자이너 딸이 청와대에 근무 중이다라는 사실이 공개됐죠. 프랑스 국적인 사실도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 매체는 청와대 근무 중에 겸직까지, 그러니까 다른 일까지 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추가로 보도했습니다. 청와대 특혜 채용 의혹 및 프랑스 국적 논란, 김정숙 여사 단골 디자이너 A씨 딸 2017년부터 총무비서관실 행정요원으로 근무를 했고요. 청와대 근무 중이던 2018년, 2019년 파리 패션쇼장 업무 관여 및 부친의 브랜드 홍보 일을 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TV조선이 제기했습니다. 글로벌 경력 플랫폼엔 2013에서 현재까지 부친 브랜드에서 근무한 이력이 기재돼 있다라고 하고요. 보도에 따르면 대한민국 상위 1% VVIP 전속 스타일리스트다라며 청와대의 경력을 동시에 홍보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은 공무회의 영리 목적 업무나 겸직 금지, 겸직하려면 소속 기관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특혜 혹은 직무 유기 의혹이 현재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해당 뭐 추가 의혹, 해당 매체는 좀 의혹이 있어 보인다. 이력상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기간과 이제 겹치는 기간에 다른 곳에서 근무를 하면서 동시에 VVIP의 의상을 전담해왔다. 그러니까 영부인을 암시하는 그런 말들도 이제 본인을 PR하는 문구를 썼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해당 매체의 보도 내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해당 매체 보도가 이제 사실이라고 한다면 저것은 위법한 행위고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제 채용 과정에 있어서 적절했냐 부적절했냐는 그건 차치하고라도요. 일단 공무원 자체는 영리 목적으로 어떤 일을 업무를 한다거나 할지 아니면 겸직해서는 안 되게 국가공무원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무원 자체는 이해 충돌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엄격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국립학교 같은 데도 교수도 사실은 교수하면서도 어떤 뭐 다른 단체에 소속돼 가지고 어떤 월급이랄지 아니면 보수를 받고 일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허가를 받지 않으면 못하도록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청와대에서 근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저 매체 보도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소속으로 행정요원으로 근무를 했어요. 그럼 청와대 아무리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매일 출근을 하고 자기가 맡은 바 일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파리 패션쇼를 가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자신이 청와대에 근무한 것을 굉장히 경력으로 삼아서 홍보를 하거든요. 상위 1% VVIP, 그냥 VIP도 아니고 VVIP. 네, 그러면서 같이 수행을 해서 50개국을 다녔다는 얘기까지 다 홍보를 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그 본인의 아버지와 H 브랜드라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그 브랜드에 있어서 근무하는 걸로 돼 있고 그러면 청와대 행정요원으로 근무하면서도 결과적으로 파리 패션쇼 가서 일을 하고 그다음에 또 H 회사에서 또 일을 하는 직업을 여러 개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 자체는 뭐 채용의 어떤 불법 위법, 적절성, 부적절성을 떠나서 이것은 전형적으로 공무원 징계감이거든요. 경우할 때는 해직사유에 해당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청와대에서 이걸 몰랐을까? 더구나 파리 패션쇼 가려고 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최하 일주일 이상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김정숙 여사랄지 아니면 청와대 내부에서 내가 이러한 이유로 출근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용인을 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실제로 이 경력대로 부친의 브랜드에서 실제 겸직이 이루어졌는지는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VVIP, 대한민국 상위 1% 전속 스타일리스트다라는 뭐 홍보 문구. 그러니까 만약에 이 매체의 문제 제기는
청와대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다른 일을 하면서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는 것을 홍보해서 다른 일에 활용하면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김광선 변호사님과 해당 매체의 문제 제기 같은데, 전재수님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 부분은 사실관계를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직. 예. 그래서 이제 TV조선인가요? 예. TV조선에서 보도를 했는데 사실관계를 아마 확인을 해서 청와대가 문제가 된다면은 아마 해명을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대통령 임기가 불과 이제 한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보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보도들이 저희들이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보니까 대개의 경우 이제 사실과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예. 대우조선해양 사장만 하더라도 역대 정부가 이제 이전에는 정부 공기업 성격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민간 기업으로 전환된 KT라든지 포스코라든지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정권에서 사람들 다 보내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KT, 포스코, 뭐 대우조선해양 여기는 일절 개입을 안 했거든요. 다만 거기 주채권, 저 대주주가 이제 산업은행이라는 이유로 정권 차원에서 개입을 했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추측으로 이제 보도를 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다 밝혀졌죠. 그리고 특수활동비를 통해서 김정숙 여사의 옷을 샀다. 이것도 이제 사실관계가 아닌 것으로 다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임을 이제 한 달, 두 달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좀 이제 좀 사실관계는 좀 크로스 체킹을 통해 가지고 확인이 되고 난 뒤에 국민의힘에서도 좀 뭐 비판을 한다든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이영수 의원님. 저 디자이너가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청와대에서 확인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청와대 근무 기간 중에 파리에 가서 패션쇼에서 인터뷰하고 그리고 또 그 행사를 설명하는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누가 보기에도 사실이죠. 겸직을 했다는 것이. 이것은 뭐 불법이고 탈법이고 뭐 당연히 그렇게 된 거고요. 근데 이제 저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좀 집중해서 생각하고 싶어요. 이게 청와대 안에 들어가서 비서들한테 다 둘러싸여 있고요. 그것을 비판하는 언론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분리되어 있으면 이게 불법이나 탈법을 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게. 그러니까 과거 역대 정권도 다 그랬고 지금 뭐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인데 이 정도는 하면서도 그냥 불법이나 탈법을 거침없이 합니다. 왜냐하면 비서들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고 윤석열 정부는 청와대에 안 들어가겠다. 그리고 일반 건물에 있으면서 국민들과 시민들과 같이 소통하고 점심 저녁 식사 밖에서 하면서 다니겠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재수 의원님 말씀대로 뭐 정권 말기에 너무 좀 이렇게 지역적인 문제 가지고서 뭐 우리가 꼬투리 잡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반발 그런 것도 좀 이해는 합니다만 우리가 조그만 그 잘못도 그런 탈법이나 불법도 국민들께 부끄러워져서는 안 된다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고 국민과 소통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시대를 열었으면 합니다. 박수현 수석과 김기현 원내대표 간의 입장이 상이합니다. 청와대와 국민의힘의 입장 들어보시죠. 의상비는 사비다라고 공식으로 발표를 했지요. 거기에서 무엇을 더 증명해야 되는가를 모르겠습니다만 사적인 영역이 있는 것인데 어떻게 사비 내역을 발표하고까지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합니까? 법률상 취할 문제가 없다는 것을 검토하고 확인을 받은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왜 민주당 주변에서는 이런 특권과 반칙이 반복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채용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도 국민 기만입니다. 도대체 어느 기관이 청와대에 외국인을 채용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십상시처럼 청와대 입맛에 맞춘 결론을 보고한 것인지 떳떳하다면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논란은 특활비부터 제기됐습니다. 청와대에서는 특활비를 한 푼도 쓰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 주장을 납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는 추가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단체가 헌법소원까지 냈습니다. 자, 김수영 교수님, 지금 헌법소원 제기한 내용은 문 대통령 임기까지 항소심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면 30년 비공개될 수도 있다라며 청와대 특활비와 의전 비용을 비공개로 가능케 한 대통령 기록물법은 위헌이다라는 헌법소원까지 지금 제기한 상황이군요. 그렇죠. 지금
그 소송이 계속 되고 있잖아요. 1심 판결은 나왔지만 지금 2심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설령 2심에서까지도 만약에 납세자 연맹이 승소를 해서 정보 공개를 하라는 내용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미리 대통령 기록물로 모든 이 기록들이 다 저장이 돼버리면은 길게는 30년 동안 우리는 그걸 열어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낸 것인데요. 사실 우리는 진실을 알고 싶은 것이고 이제 특활비라는 것 자체가 이제 영수증이 남지 않는 현금으로 보통은 이제 지출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김정숙 여사의 옷값도 사비지만 현금으로 지출됐다고 하니 아무 증거가 남아있지 않아서 이게 과연 특활비로 지출이 된 건지 정말 사비로 낸 건지 알 수가 없는 노릇이어서 이제 납세자 연맹에서는 뭐가 됐든 간에 그 증거가 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라는 거거든요. 사실 김정숙 여사의 옷값을 사비로 냈지만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요청했다라고 한 만큼 뭐가 됐든 간에 기록이 될 만한 내용이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것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이게 특활비가 아니라 사비로 지출됐다는 것이 분명해질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청와대 그에서 일했던 이 의상 담당 이 공무원 같은 경우에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링크드인이라는 이제 본인의 어떤 커리어들을 이제 쭉 나열하는 그런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에 자기의 청와대 근무 이력을 이제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이 청와대 근무 이력의 한 줄이라는 것의 파워는 정말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청년들이 정말 꿈꾸는 것이 청와대에서 잠깐이라도 일해보는 것을 꿈꾸는 겁니다. 그래서 별정직 공무원이라는 것이라고 해도 그냥 아는 사람 뽑아야지 어떻게 그럼 다른 사람 뽑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분명히 공정한 과정을 통해서 뽑아야 된다. 그래서 그 과정 우리는 알고 싶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논란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인수위 점령군 놀이하냐라고 비판을 했고 당선인 측에서는 천막을 치더라도 저 청와대는 안 들어간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정부는 뭐 딴 거 있겠습니까? 유능하고 일 잘하는 정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국민의 공복이고 국민의 머슴입니다. 국민의 심부름꾼이고 이 머슴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 기민하면서 일 잘하고 아주 똑똑하고 유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머슴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야전 천막 치더라도 청와대 개방해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취임 전까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마치지 못한다면 야전 천막을 치더라도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려야 한다라고 개방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중요한 건 이 돈이겠죠. 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 예비비가 이사비가 좀 승인이 돼야 이전을 일부라도 할 수 있을 텐데 밀당을 벌이는 거 아니냐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집무실 이전 비용 496억 중 어제 오전 310억가량이 보고가 됐어요. 자, 정부 고위 관계자, 총리실에 취합된 안건은 문 대통령이 제의시키지 않은 이상 국무회의 승인이다라는 건데요. 어제 오후 전해철 행안부 장관 주재회의에서 예비비 소유의 검토 결과 국무회의 상정을 연기했습니다. 정부 관계자, 안보 관련 위기관리 시스템 등의 실무적 추가 검토 확인이 필요하다라며 연기 사유를 밝혔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전해철 장관 주재회의에서 결과적으로 지금 윤석열 당선인 측, 인수위 측이 추가로 줄여서 이야기를 한 예비비 승인도 지금 미뤘어요. 자, 이건 또 어떤 대목입니까? 그러니까 아마 지금 청와대도 그리고 전해철 장관도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청와대 이전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분명히 지금 청와대가 이제 이 원하는 소통이라든지 또 참모들과의 원하는 소통, 국민들과의 원하는 소통 이런 것에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은 잘 압니다.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고 다만 그것을 이제 청와대 조직의 개편이라든지 또는 청와대 일하는 방식의 개선이라든지 또 청와대 기능의 보완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이전은 충분히 검토할 만한 사안이다. 이것이 기본적인 입장이고 다만 이번에 청와대를 옮기게 되면
30년을 쓰게 될지 50년을 쓰게 될지 더 나아가서는 100년을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있는 청와대도 70년을 썼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옮기면 적어도 100년은 아니래도 적어도 30년, 50년은 써야 되는 거니까 좀 이 빠뜨린 것은 없는지 그리고 국민들 의견도 구하고 또 이 국민들과 소통도 하고 야당과 또 의견도 구하고 또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구해가지고 정말로 한번 옮기면 한 100년은 쓸 수 있도록 꼼꼼하게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 이제 너무 급박하게 예산을 편성을 하고 국무회의에 올려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제대로 이제 꼼꼼하게 이제 검토가 안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저희들이 우려를 하는 것이고 기왕에 옮길 거 한번 옮기면 또 옮겨가지고 국민 세금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기왕에 한번 옮길 거면 국민 세금을 좀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좀 시간을 가지고서 이렇게 좀 차분하게 검토를 하는 것이 올바른 과정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해철 행안부 장관 주재 회의에서 중앙일보 보도 제목은 돌연 예비비 상정을 연기했다. 중앙일보는 이렇게 헤드라인을 짰어요. 전재수 의원님은 꼼꼼히 봐야 된다. 그래서 연기가 된 거다라는 취지의 이야기 좀 들어봤습니다. 인수위 쪽과 당선인 쪽에서는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496억 중에 지금 310억, 한 100 몇십억이 깎여서 어쨌든 정부가 보고를 했는데 전해철 행안부 장관 주재 회의에서 중앙일보 표현대로라면 왜 돌연 연기됐다라고 보십니까? 원래는 총리실에서 취합을 한 안건들은 바로 이제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게 일반적인 예죠. 예. 뭐 대통령께서 특별히 지시하지 않는 한 그게 지연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럼 이건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담긴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전해철 장관이 주재를 하긴 했지만 왜 이렇게 하는지는 사실 저는 진짜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민주당이나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도 그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의 상징인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돌려드려야 된다는 취지는 다 공감하시거든요. 예. 근데 이제 뭐 길게 쓰려면은 길게 차근차근 뭐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 사실 이사 가는 게 뭔 그렇게 그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한 건가요? 그리고 용산 국방부 건물은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국방부의 그 장성들이라든가 사병들이라든가 다 함께 쓰고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가서 이전해서 쓰면 됩니다. 되게 뭐 별난 사람들이 들어가서 쓰는 건물이 아니고 똑같은 사람이 들어가 쓰는 건물이기 때문에 들어가 쓰면 돼요. 그리고 국방부에 계시는 분들은 기존에 옆에 이 3계층 비어있던 국방부 소유의 건물과 방위사업청이 과천으로 이사한 그 건물에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냥 이사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왜 자꾸 뭐 안보 비용, 안보 위기 이런 것들을 이유를 대시면서 이사를 자꾸 지연시키고 못 가게 하는 건지 전 진짜 납득이 안 돼요. 납득이 안 된다. 안보가 그렇게 걱정이 되시면 더 솔직히 얘기하면 해주기 싫으니까 안 해주는 거다 이렇게도 생각하세요? 뭐 그렇게까지 제가 이렇게 하긴 그렇지만 이유는 정말 모르겠다. 이유는 모르겠다. 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좀 원활할 텐데 하는 생각입니다. 전재수 이유는 모르겠다. 네, 그러니까 이양수 의원님 저희가 그 택도 없이 발목을 잡을 리가 없죠. 발목 잡기로 비춰지는 순간 또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고 청와대를 옮기는 문제는 대한민국의 국가 컨트롤 타워입니다. 그냥 대통령 집무실만 옮겨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저 청와대 뒤에 북악산 뒤에 이제 수방사의 여러 방공포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일개 여단의 병력도 지금 배치가 다 돼 있는데 그런 것도 옮겨야 되고요. 저 청와대 뒤에 있는 그 수방사 포대는 방공포하고 전부 다 돼 있어요. 같이 갑니까? 그럼 정산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남산으로 옮겨야 되는 문제도 있고. 남산으로? 예. 그다음에 요 지금 광화문에도 있잖아요. 모든 빌딩에 다 방공포대가 설치되어 있는 건 아닌데 주요 빌딩에는 지금 방공포대 다 돼 있습니다. 요 광화문에도. 예. 채널 A 사옥은 어떻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옥은 제가 올라가 봤는데 없더라고요. 없습니다. 그럼 다른 데 돼 있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대통령께서 일하는 공간을 옮겨가는 문제가 아니고 국가 컨트롤 타워가 옮겨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게 급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정말로 이 예산을 국민 세금을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여기에 먼저 이게 하는 건지도 저는 좀 의문스럽긴 하지만 정말로 한 번 옮기면 정말 100년 써도록 그렇게 의견 묻고 그다음에 국민들한테 공고도 받고 디자인도 멋지게 하고 그래가지고 해도 되는 것을 멋지게 가시라. 예, 이렇게 급하게 그냥 막 밀고 나갈 것까지 있냐 이제 이런 이제
국민 여론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양측의 의견 함께 지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인수위를 향해서 비판을 했는데 점령국 놀이다. 그러니까 인수위에서는 발목 잡는 언행을 삼가라 라고 또 맞받아치기도 했습니다. 불꽃이 팍팍 튀긴 겁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인수위의 불법적인 월권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아나무인격으로 점령군 놀이에 빠져서 법과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인수위는 점령군도 아니고 총독부도 아닙니다. 부적절한 거친 표현으로 인수인계를 방해하고 심지어는 발목을 잡는 듯한 언행은 삼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정중히 촉구합니다. 자, 민주당과 인수위 간에 무슨 총독부 얘기도 나오고 아나무인 점령군이라는 강도 높은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청와대에서도 대우조선 사장 선임과 관련해서 강도 높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박수현 수석 이야기 들어보시죠. 아니 대통령 동생하고 대학 동창이면 그게 무슨 연관이 되는 것입니까? 당선인께서 나오신 대학의 동창들, 동문들은 그럼 새 정부에 하나도 기억 못합니까? 그렇게 하면 그것이 알바끼고 낙하산입니까? 대선 직전에 이사회 회의를 열어서 대우조선 사장이 선임된 것과 관련해서 대통령 동생의 동창이다라는 논란이 일었고 인수위에서는 알바끼다라고 비판을 했고 청와대 박수현 수석은 조금 전 아니 그럼 동기 동창들은 새 정부에서 하나도 안 쓸 거냐라고 격앙된 비판이 나온 셈입니다. 관련해서 여론조사 하나가 보도됐는데 대우조선 사장 선임 알바끼냐 아니냐 함께 보시죠. 자, 여론이 뭐 팽팽합니다. 일단은 알바끼다라는 여론은 많습니다. 42.72 알바끼다. 38.5는 알바끼 아니다. 18.8은 나 모른다. 라고 응답이 나온 겁니다. 모른다는 여론도 꽤 많습니다. 알바끼냐 아니냐를 두고 청와대와 인수위 간의 신경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좀 결론을 내려주시죠. 이거 알바끼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여론조사에 저한테 왔다고 하면 네. 알바끼라고 저는 거기에 한 표를 던질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이유는 일단 청와대에서 관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청와대에서는 관여를 안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누구의 알바끼냐면 산업은행의 알바끼다 저는. 아, 주체가 좀 다르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대우조선해양을 이제 민간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외형적으로는 민간 기업이지만 사실은 순수한 민간 기업이라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대우조선해양이 굉장히 부실 기업이거든요. 더군다나 2011년도인가요? 굉장히 뭐 분식 해결할지 네. 여러 가지 손해를 굉장히 많이 봐서 국민의 혈세가 4조 이상 투입이 됐고 그로 인해서 산업은행이 국책은행으로서 실질적으로 주식을 55.7% 갖고 있어요. 예. 더군다나 국민연금이 또 5% 이상 갖고 있거든요. 영향력이 상당했군요. 그럼 전체적으로 60% 갖고 있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의 사장이랄지 사회이사랄지 부사장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막강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물론 산업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정상화 추진위원단에서 추천한 후보를 선임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개입한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상화 추진위원단 자체가 사실은 산업은행에 입김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그 임명 과정에서 보면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3월 14일 날 대선 끝난 후잖아요. 예. 그날 회의를 하기로 해놓고 3월 8일 대선 전날로 앞당겨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 여러 가지 취지를 보면 산업은행에서 좀 상당히 의도성이 있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대우조선해양은 왜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혈세가 투입이 됐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부실하기 때문에 앞으로 구조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살릴 것인지 말 것인지 특히 산업은행에서 계속 추진해가지고 현대중공업과의 어떤 합병도 사실은 EU에서 반대해서 부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앞으로 어떤 정부와 정책 공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산업은행에서 독단적으로 한 것 자체는 사실은 맞지 않다고 보고 산업은행 회장이 이동걸 회장이에요. 알바끼다. 네. 예. 전재수 의원님. 네, 그러니까 김광삼 변호사님 말씀에 정답이 있습니다. 여기 국민 혈세가 4조 원이 들어갔어요. 예. 국민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전체 지분의 55% 정도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 혈세가 들어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빨리 이 대우조선해양이 말하자면 조선 경기가 지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정상화돼야죠. 예, 빨리 정상을 시켜서 국민 혈세 4조 원을 빨리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비전문가 낙하산 정권이 개입해가지고 사람을 보내가지고는 이 조선 산업을 모르는 사람 보내가지고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이 양반 전문가다. 완전 전문가입니다. 이 대우조선해양의 공채 출신으로 해가지고 대우조선해양에서 쭉 크온 요 부사장을 맡고 있는데 이 조선 소장 아닙니까? 완전 전문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개입하고 정치권에서 개입 안 하고 그 내부에서 크온 분 전문가를 사장으로 해가지고 빨리 국민 세금을 회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일절 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는 일절 개입을 안 한 겁니다. 관여했다. 알밖에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수위에서 그렇게 알밖에 했다라고 하려면 적어도 두세 군데 정도 크로스 체킹을 하고서 인수위에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거 전혀 안 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강조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다양한 의견들 함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 당선인이 한국 보도사진전 개막식에 참석했는데 흥미로운 장면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군요. 함께 보시죠. 이 사진 찍고 얼마 있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언제 돌아가셨죠? 아마 이게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당장님이 엎op한 날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저는 너무 저도 꼬이 만나니까 깜짝했어요. 이러면서. 평생 수백만 번의 셔터를 누르실 겁니다. 그야말로 몇 장의 사진이 우리 사회를 바꾸고 또 역사를 변화시킵니다. 자, 이제는 지방선거 얘기 좀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상당히 지금 뜨거워졌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의 주제 공개합니다. 여당 서울시장 내용, 야당 경기지사 신경전. 자, 조금 전 뜨거운 소식. 인수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은혜 의원이 조금 전 대변인직에서 물러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후임은 배현진 의원이 맡을 거다라고 발표를 했고, 이게 흥미로운 장면인 이유가 경기도지사 선거에 김은혜 의원 대변인이 나오는 거 아니냐, 유승민 의원과 함께 라는 관측 보도가 있던 터에 오늘 아침 대변인을 그만두기로 해서 경기도지사 출마에 방점을 찍히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경기도지사 여야 후보들의 지지율과 가상대결 결과까지 오늘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일단 많은 언론들에서는 유승민 대 김동연, 김동연 대 유승민의 빅매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 인생의 절반을 광주, 성남, 과천, 안양, 의왕에서 살았습니다. 공직과 대학 총장을 하며 20년 넘게 경기도에서 일했습니다. 제가 쉬운 선거면 안 나왔을 겁니다. 저는 뭐 누구보다도 경기도나 서울, 인천 이 수도권에 관심이 많았고요. 예. 제가 경기도하고 좀 어울리지 않습니까? 경기도. 인구도 굉장히 많고 수도권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인 텃밭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경기도는 이재명 후보를 선택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경기도는 어려운 지역, 반드시 수복해야 하는 지역으로 설명이 되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 선거에 여러 거물급 정치인들이 여야 모두 도전장을 내던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 6월 지방선거에서 무엇보다 이 경기도의 선거 결과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각종 여론조사 결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거 대선 때 제가 참 이 대형 미디어에 많이 나와서 여론조사의 민심의 흐름 소개해드렸는데 다시 좀 나오게 됐습니다. 지방선거 얼마 안 남았죠. 방금 들으셨던 김동연, 유승민, 김동연, 이 두 여야 잠정 후보군의 가상 대결 결과, 양자 대결 결과도 실시가 됐습니다. 그 결과 지금 공개합니다. 자, 이 음악 정겨워요.
다시 대선대로 돌아간 것 같아요. 경기지사가 거의 대선급이다. 중요해졌다. 양자 가산 대결 결과입니다. 김동연 후보라고 표현하죠. 예비 후보인가요? 아직 등록은 안 했으니까. 36.0%. 유승민 전 대표 37.6%로 두 후보가 1.6%포인트 차이로 굉장히 막상막하의 양자 대결 지지율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최종 여야 경기도 지사 후보의 얼굴이 바뀔 수도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유승민 대 김동연, 김동연 대 유승민의 양자 가상 대결 결과는 37.6 대 36.0이다라고 체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후보군의 양자 가상 대결 결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먼저 민주당 안민석 의원 대 국민의힘 유승민 대표의 양자 대결 결과는 차이가 꽤 벌어집니다. 안민석 28.4 대 유승민 43.4로 이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유승민 전 대표가 압도적으로 앞서는 양자 대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반면 국민의힘의 주자가 바뀐다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김동연 전 대표 대 김은혜 의원의 양자 대결 결과는 김동연 전 대표가 41.8 대 김은혜 의원이 28.6으로 또 압도적으로 김동연 전 대표가 우위를 나타내는 양자 대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안민석 의원 대 김은혜 의원의 가상 양자 대결 결과는 고만고만 비슷비슷합니다. 안민석 32.1, 김은혜 35.1의 양자 가상 대결 결과가 나타납니다. 김수영 교수님, 기자 출신이잖아요. 자, 그러면 민주당, 국민의힘 양당의 당원과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 양자 대결 결과 등을 좀 딱 차분히 볼 거예요. 이렇게 딱 보니까 그럼 누가 나가야 좀 유리하고 누가 내보내면 좀 불리하겠다. 이런 판단들은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요 각 조합들을 봤을 때 민주당에서는 김동연 전 대표가 후보로 낙점이 돼야 가장 유리할 것이고 이 여론조사에서만 본다면 국민의힘에서는 유승민 전 대표가 후보로 돼야 가장 유리하겠다. 이런 판단을 좀 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 경기도지사가 어떻게 보면 가장 빅매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네.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시는 국힘이 조금 저번 대선에서 앞섰기 때문에 좀 시시할 수 있는데 경기도는 확실히 민주당이 한 5%포인트 정도 앞섰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이전에 도지사였던 사람이 이제 이재명 전 후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전 후보의 정치적인 고향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아마 이 경기도지사를 확보하는 것에 아주 총력을 기울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여러 가지 경기도지사로 이재명 전 후보가 있을 때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쨌든 민주당이 이 경기도지사를 가지고 와야 앞으로 그러한 의혹들을 밝혀내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이 민주당의 입장에서도 절대로 경기도를 뺏기면 안 되는 입장이고 반면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경기도를 이겨야 정말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겼다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서울시장은 좀 이길 가능성이 국민의힘에 조금 더 있는 반면에 경기도는 약간 열세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국민의힘은 이 경기도지사를 가지고 오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양당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후보, 가장 매력이 있는 후보를 지금 내세우려고 할 텐데요.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에 지금 경선 룰을 어떻게 바꾸느냐 마느냐 가지고도 지금 말이 많잖아요. 예. 민주당 당원 50%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하는데 이게 뭐 김동연 후보한테 불리하다, 유리하다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어쩌면은 지금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룰까지도 바꿀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경기도를 가져가는 게 중요하니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예. 뭐든지 이기는 방향으로 모든 룰이 바꿀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도 선거가 뜨거운 이유는 본선 열기도 뜨거운데 각 당의 경선 열기도 이 못지않게 함께 지금 뜨거워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각 당 주자별 여론조사 결과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주자군, 국민의힘 주자군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자, 유승민 전 대표가 38.2%로 가장 높습니다. 1위. 그리고 윤희숙 전 의원이 10.8%, 김은혜 대변인 의원이 10.1%로 공동 2위군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가 제일 선두에서 현재 달려가고 있고 여론조사 결과 그 뒤를 윤희숙, 김은혜가 같이 가고 있다. 그리고 심재철 의원은 6.4% 정도의 지지율이 나옵니다. 상당히 뜨겁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김은혜 의원이 인수위에서 대변인을 하면서 조금 전 나 오늘이 대변인 마지막이다.
배현진이 만든다라고 대변인직에서 물러났어요. 자, 그러면 민주당 경기도 주자군들의 여론조사 결과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도 치열해요. 김동연 전 대표가 28.9% 1위, 안민석 의원이 13.2%, 염태영 10.4%, 최재성 5.4%, 조정식 4.5%의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물론 변동 가능성이 있겠지만 각 당에서 유승민, 김동연의 지지율, 그다음에 2위 주자군은 윤희숙, 김은혜, 안민서, 염태영 정도의 주자군이 현재는 형성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각 당별 실시한 거니까 요 여야를 믹스 주자들을 합쳐봤습니다. 그럼 여론조사 달라질 수 있죠. 그 결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섞었어요. 믹스 합쳤을 때는 어떻을까? 합치게 되면 여론조사 응답자들이 한 명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유승민 전 대표가 23.3%, 그 뒤를 김동연 전 대표가 19.8%로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유지숙 전 의원이 여기서도 10.6%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자, 염태영 9.4, 안민석 의원 9.1, 그리고 김은혜 의원 대변인이 8.1%. 지금 여기까지가 굉장히 빽빽합니다. 유승민, 김동연 두 분을 제외하고 윤희숙, 염태영, 안민석, 김은혜 이 2위 주자군이 1%포인트 차이도 안 나게 굉장히 빽빽하게 촘촘히 이렇게 서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상당히 경기도지사 선거가 뜨거워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울시장 선거 열기 양상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사뭇 다릅니다. 민주당에서는 어려운 선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송영길 대표 차출설에 대해서 일종의 반기도 당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부터 내려놓겠습니다. 저 송영길은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사산 신호를 내린 기수가 갑자기 나홀로 등산을 선언하는 데서 생기는 당과 국민의 혼선을 정리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바깥에 있는 참신한 분이 그 당의 유력한 당 대표가 딱 앉아서 경선하자고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옵니까? 결국 여러 카드를 다 무산시켰다. 좀 더 많은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좀 반대를 하는 것 같고요. 물러나겠다고 했던 지도부가 특별한 이유 없이 복귀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 원래 서울 지역 출신이 아니시죠? 인천이시죠, 예. 네, 그런 맥락. 지방선거 얘기 살펴봤습니다. 이번에 뜨거운 소식 저희가 두 가지 정해봤는데 첫 번째 소식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에서 총리 안 간다, 당으로 돌아간다 밝혔는데 쓴소리했습니다. 인수위에 대해서 들어보시죠. 인수위는 초기, 중기, 말기에 따라서 붐비는 곳이 다르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초기에는 일에 집중하면서 사무실이 붐빈다고 합니다. 몇 주 지나 총리, 장관 지명자들이 발표되기 시작하면 누구에게 줄을 대야 하는지 서로 정보 교환하느라 옥상이 붐빈다고 합니다. 말기가 되면 청와대에서도 행정부에서도 부름받지 못한 분들이 모여 신세 한탄하고 앞날 걱정하느라 근처 술집이 붐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인수위는 청와대로 가는 징검다리가 아닙니다. 내각으로 가는 지름길도 아닙니다. 장관 후보자 프로필 볼 시간도 아껴서 1분이라도 더 함께 열심히 일합시다. 야, 이 안철수 위원장이 간만에 이제 쓴소리를 했는데 기분 나쁘지 않게 유머, 조크까지 더하면서 딴 생각하지 말고 일을 좀 해라라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 뜨거운 소식 두 번째 소식 정체 공개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누굴까요? 한동훈 검사장입니다. 한동훈은 무혐의다. 검찰 내에서 12번째 보고가 올라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결론 날까요? 언제 결론 나는 거예요, 이분은? 중앙지검 형사 1부가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벌써 12번째예요.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 관련해서 한동훈도 무혐의다. 그 기자들도 다 무죄하지 않았냐. 우리가 암만 수사해봐도 무혐의다. 12번째 공식 보고했습니다.
앞서 11번 무혐의 보고에도 지휘부는 결재를 보류해왔고 최근 박범계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또 발동하려 했는데 이것 때문에 발동하려 한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인바 있었고 박 장관은 그런 건 아니다라고 부인한 바도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보고한 적 없다, 정식 보고한 적 없다. 어제 증거 분석 상황과 법리 등을 종합해 신속 판단할 것이다. 조만간 처분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정인을 향해서 무혐의라는 검찰 내부의 수사 결과 보고가 11번째 묵살되는 경우가 있었던가요? 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취재진의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질문을 하는데 답은 법사에 나가니까 여기서 필요한 일이 있으면 답을 중앙지검 수사팀에서 이번 주에 무혐의 보고할 거다라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이번 주 중에 이제 팀장지휘권 좀 회복을 시키실 예정이신가요? 답변이 없습니다. 혹시 그거 관련해서 이정수 중앙지검장이랑 사전에 뭐 조율이나 논의 같은 게 있으셨나요? 그렇지 마찬가지예요. 성인에 대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중앙지검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 질문의 전체를 다 특정인을 위해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맞나요? 맞다고 생각하세요? 글쎄 너무 특정인을 위해서 질문하는 게 사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결론을 안 내려주니까 계속 물어보죠. 12번째 아닙니까? 김관선 변호사님. 이번에는 많이 뭐 유죄라고 하든가 아니면 뭐 무혐의라는데 수사팀이 무혐의로 종결하든가 결론을 내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앙지검 왜 그럽니까? 무혐의 종결 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죠. 왜냐하면 신라진과 관련된 취재 관련해서 이동재 기자가 무죄 받았잖아요. 그 한동훈 검사에 대해서 압수수색도 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 나온 게 없어요. 단지 휴대폰에 비밀번호를 알려줘서 포렌식이 안 되고 있다. 그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끌어온 거고 지금 12번째인데 정식 보고받은 바 없다. 이렇게 이정수 중앙지검장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전자결제 올리기 전에 사전 보고 하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렇죠. 무혐의 하겠다고 11번 올린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정식 보고 아니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이번에는 그러면 정식 보고해라. 같이 얘기한 다음에 아마 전자결제를 올리면 이 무혐의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제가 짧게 한 말씀 드리면 그 검찰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는데 윤석열 전 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고 하면 검찰에 어떻게 보면 윤석열 다음으로 영웅으로 키워놓은 것이 바로 한동훈 검사장으로 나는 봐요. 오히려 좌천했으면 그냥 무시해버리고 말해야 하는데 계속 뭔가 이렇게 파보려다가 결국 무혐의 받고 징계도 안 되고 기소도 안 되면서 오히려 한동훈 검사장이 인지도랄지 아니면 굉장히 소신 있는 검사로 키워주는 역할을 현 검찰에서 굉장히 영향력을 미쳤다 이렇게 봅니다. 김관선 변호사님 옆에 60초 후에 계속됩니다라고 자막 떴습니다.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